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안지를 1~3회를 이제 채점을 하게 됐잖아요. 아직 안 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수업 해설하고 나서도 본인의 답안지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조금 하다 봐야 되죠. 특히 이제 논술형에서 이제 적는 방법이라든지 표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첨삭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높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더라도 일단은 첨삭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답안지를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2교시 전공 A의 기입형 문항에서 생물교육론이 한 문항이 있습니다. 1번. 다음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실예이다. 가는 DNA 염기 자체는 매우 연약하고 생명현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자구조 화학 물질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유전이라는 현상에 이제 관해 설명할 때 DNA라는 것은 아주 세부적인 하위의 구성 요소잖아요. 이거 자체로는 유전 현상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들이 조직화라는 것은 하위의 구조나 체계들이 모여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상위의 복잡한 고차원적인 구조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되어서 복제, 전사, 번역에 관여하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은 물론이고 유전과 진화 등과 같은 생명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의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특성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무엇을 형성할 때 이 하위 구성 요소들이 조직화돼서 통합체가 만들어져서 좀 더 고차원적인 체제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하위 구성 요소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 특성이나 속성들이 상위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은 창발성에 대한 사례이다. 그래서 창발성이라는 것은 하위의 구성 요소들이 상위의 조직화돼서 상위의 구조가 만들어질 때 하위 구성 요소들의 무엇에 의존한다? 상호작용, 배열에 의존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소화라는 생명 현상을 알아갈 때 각 소화기관의 구조와 각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개별적으로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 소장, 대장에 이르는 소화기관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소화 과정과 연관하여 유기적인 과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소화 과정을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인지하고 개별 요소 등이 상호 관련 지을 수 있다라고 사례가 이제 나왔죠. 나가 시스템 특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실제 그 답안지로 제시된 그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과학 교육론 2판을 보면 생명과학 교육론 2판에서는 42에서 46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창발성과 시스템 특성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현상이라고 하면 항상성도 있고 뭐 생식, 유전, 진화 다양한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생명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창발성하고 시스템 특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 교육론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창발성과 시스템 특성은 3단계 시험에서 2차 논술형 평가에서 이미 출제가 한 번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 답안지 1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제가 생명과학 교육론 책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발성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구성 단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조직화,
통합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위 구성 단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속성들이 상위의 구성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창발성이다. 그래서 창발성은 구성 요소들의 배열과 상호작용에 의존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례가 나옵니다. 예시. 과거의 창발성의 실예를 적는 것이 논술형 문항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예에 대한 것들은 사실 생명 현상이 나타난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 창발성과 시스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적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는 사례나 실례를 조금 외우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첫 번째가 학습에서 동기 유발과 동기가 이제 지속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한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여기에 물질의 순환에 관련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을 때는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그 학습 과정과 발현적 특성에 대한 학습 과정, 창발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제 교수 학습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업의 과정을 적는 것으로 해서 주관식 4점짜리로 기출된 사례인데 3번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위류라는 것의 그 공생체인 지위류와 이 지위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조류와 균류. 그래서 지위류는 두 조류와 균류가 공생체에 의해서 통합체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조류와 균류는 구성 요소다 보니까 위쪽으로 가는 방향은 창발성에 대한 발현적 특성을 가지고 논할 때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고, 이 지위류를 구성 요소인 조류와 균류로 나누어서 기능이 무엇이고 어떤 환경에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특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주의 그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명관, 자연관하고 관련을 지어보자면 기계론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는 관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환원주의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지의류라는 것은 공생체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 지의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들을 설명한 것을 합치게 되면 지의류라는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환원주의, 기계론적인 이제 관점에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조류와 균류가 각각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어디에서? 지위류라는 공생체에서 새로운 특성, 속성이 발현되는 것은 창발성. 그리고 생명을 이제 바라보는 자연관, 생명관 관점에서 보자면 유기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생명 현상에 관련한 그 유기체론적 입장을 보게 된다면 창발성과 시스템 특성을 다 아우르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도 보겠습니다. 시스템 특성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의미가 있고 생명 시스템에 대한 것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고, 생명 시스템 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의 개별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생명체가 시스템을 형성하여 주변의 다른 요소와 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그 구조와 기능이 표출되는 동력학적인 생명 복합체를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실예가 대먹임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생명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 대먹임 과정하고 음성 대먹임 과정으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항상성과 관련해서 체온을 조절할 때나 뭐 삼투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혈당 조절 관련한 이런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이제 형태가 생명 현상의 특징에 항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동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해서 시스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의 시험에 나왔을 때도 실제 대먹임 과정을 두고
바탕으로 해서 특징을 논하는 걸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사례는 실례로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생태계 내에서 영양, 염류가 어떻게 순환되는가, 그리고 인체 각 기관계라고 하면 호흡계, 순환계, 뭐 여러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소화계 등등에서 어떻게 이제 이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관리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가에 대한 거, 그리고 혈당 조절, 그리고 뇌의 인지 기능과 뭐 명반응, 안반응 등의 광합성 과정 자체도 아주 하위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시스템 특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론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사례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어가 창발성, 발현적 특성이라고 시험에 이제 출제된 의미가 한원주의하고 이제 대조되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미 창발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용어를 창발성으로 적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특성은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1점으로 채점을 하도록 합니다. (9번) 자, 9번은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 통합과학은 2009 개정에서는 없던 과목입니다. 없던 과목으로 2015 개정에서 이제 신설된 과목입니다. 과목. 어디에서 배운다? 고등학교에서 배우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 하지만 선택 중심이지만은 이 통합 과목은 보통 교과 안에서 어떤 과목이다? 공통 과목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과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 안에 공통 과목에 2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통합과학이고, 두 번째가 과학 탐구 실험. 그래서 이 2개의 과목은 2009 개정에서는 없던 과목이죠. 없던 과목이다. 공통, 선택 중심이에요. 대부분이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공통 과목이 있다 보니까 선택 중심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용어를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2009 개정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이었잖아요. 2015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다 배워야 하는 과목이 되겠다. 무엇이? 통합과학만.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게 되는 과목이 되겠다. 단위수가 8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2단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을 뭐 학교 실정이라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감하지 말고 그대로 2단위 그대로 해서 이수를 하도록 이제 권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고, 통합과학은 마이너스 2단위까지 감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 6단위, 7단위, 8단위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학교 실정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자, 통합과학 과목에 제시된 어떤 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원의 성취 기준과 그리고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나온다. 그럼 성취 기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우리가 일단 단원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보면 지구 시스템의 생물 권에는 인간과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되는데 모든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원명을 알면 너무나 사실은 쉬운 문항입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세포에서는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성취 기준이고, 두 번째가 생체 촉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이용되는 사례를 조사 발표하는 것, 그러니까 효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유전자, DNA,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그 관계를 학습하는 그 내용으로 크게 이제 성취 기준이 3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명은 답을 얘기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통합과학에서 작년에 기입형에서도 나왔잖아요. 생태계가 이제 거기 이제 가로를 비워놓고 적는 형태로 나왔는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세 번째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 부분을 보자고 한다면 내용 이제 체제를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를 제시를 할 때 영역과 그리고 핵심 개념과 이 핵심 개념을 더 일반화되게 진술한 지식, 그리고 수업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 요소, 그리고 탐구 기능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에서는 영역이 몇 개가 있다?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과 규칙성, 두 번째가 시스템과 상호작용, 세 번째가 변화와 다양성, 네 번째가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있고, 영역 다음이 이제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규칙성의 핵심 개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핵심 개념이죠.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의 9가지가 단원명입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연의 구성물질. 자연의 구성물질은 물질에 보면 우리 이제 생명 관련해가지고 생명체의 주요한 구성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기에서 일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3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가 지구 시스템이고, 세 번째가 생명 시스템. 지금 나와 있는 9번의 문항이 단어명이 이 생명 시스템이다. 자, 변화와 다양성에 2개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과학 변화에 대한 하나의 핵심 개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라는 핵심 개념, 그리고 환경하고 에너지에서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이렇게 9개의 핵심 개념이 있고, 이 핵심 개념 그대로를 단원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그리고 생태계와 환경은 일부가 지구과학하고 연관돼서 통합되어 있는 단원이긴 하지만 우리의 관련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 내용이 제시된 단원명이니까 생명 시스템.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채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용어가 있다고 해서 다 채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물론 만약에 성취 기준에 대한 것을 적으라고 하면 핵심 용어만 들어가면 채점이 되는데 단원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계에 나와 있는 다른 이제 과목과의 뭐 연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단원명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 다루는 내용을 성취 기준 해설에 실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는 여기 성취 기준 해설을 바탕으로 적으라고 하고 하면 거기 있는 그대로를 적었을 때만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다? 무엇을 배운다? 확산과 선택적 주가성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확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0.5점, 그리고 선택적 추가성에 0.5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3투에 대한 것을 적은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명시된 내용에서 용어가 없어요. 채점은 그 내용이 다루어지더라도 채점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자, 니은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안이기 때문에 지도 방안은 답이 딱 한 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니은이라는 것이 모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DNA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직접 눈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이것을 구체적인 사물이 있으면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데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DNA의 특징이나 구조적인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비유를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온다? 모형이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형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형을 가지고 교사가 DNA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모형을 이용한 수업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오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도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답안지에 보면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형은 자연세계 현상과 사물의 실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개념의 출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는 모형이 실제 지칭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모형의 한계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준다. 한계와 문제라고 하는데 무엇을? 모형에 우리가 호흡운동의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모형에서 이 큰 풍선과 이 작은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작은 풍선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것에 대칭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씌워놓은 이 큰 고무 풍선은 가로막이잖아. 그죠? 그래서 인체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공유 속성, 공통점을 가지고만 거의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무엇에 대한 것을 꼭 인지를 시켜야 된다. 차이점에 대한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나타내주는 모형으로서는 우리 인체의 어떤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든지 차이점은 무엇이다든지 공통점만 너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의 나중 기억은 100%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뭐 비공유 속성이라든지 또는 차이점이라든지 일치하지 않는 뭐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꼭 지도시 넣어야 된다, 추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서술을 하면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에 적절한 과목명과 단원명을 적어냈다. 과목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이죠. 1, 3학년군에서 배우는 과학에서 어떤 단원명하고 연계가 되는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생명과학 1이면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명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의 단원이 어떤 단원하고 연계가 되고 생명과학 2에서는 어떤 단원과 연계가 되는가. 이것 역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에 객관식으로 출제될 때는 시험에 기출이 많이 됐던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계에 대한 것들도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3개가 교육과정 명시가 되어 있는데 3개 모두가 적절히 맞았을 때는 이제 1점을 주고 2개가 맞았을 때는 이제 0.5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목하고 단원명이 같을 때 하나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교시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던데 항상 기출 시험을 치는 현장에서 시험을 치고 가장 이제 많은 반응이 3교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적었다. 그러면 이제 못 적으면 일단은 부분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이 온다. 왜? 누군가는 적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3교시는 항상 모의고사 칠 때도 조금 빠르게 적을 수 있도록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내가 3교시에 한 문제의 부분 점수, 이렇게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개나 6개 정도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두 개만 안 적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안 적었다, 못 적었다 하면 나는 조금 이번 해에 힘들겠다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 안배에 대한 것은 항상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논술형 낼 때도 그래도 1회는 조금 쉽게 사실 낸 편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용학이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그래도 최대한 제가 쭉 한번 돌아봤잖아요. 연필로 일단 먼저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위험하죠. 연필로 다 적고 논술 적으려고 하면 10분 이상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빨리 적을 수 있겠는가? 그럼 작성 방법을 먼저, 문제 1 보기 전에 작성 방법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작성 방법에서 적으라는 것을 먼저 일단 줄을 쳐놓고 해당되는 것을 용어 정도만 구상을 하고 바로 답지로 이제 볼펜으로 적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한 칸에 2줄로 답을 적든 3줄을 적든 또는 반을 나눠가지고 다단으로 적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적고 싶은 대로 적으면 돼요. 대신 채점자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씨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줄인데 2줄, 내 글씨로 작게 적어서 2줄을 적든 3줄을 적든 상관이 없고, 이렇게 다단으로 나눠서 1이 적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적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 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적는다. 저는 어떤 불안감까지 있냐면 이 줄에, 새까만 줄에 글씨가 걸려가지고 잘리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 이만큼, 여러분들이 여기를 걸쳐갖고 글씨를 적어 놓더라도 여러분들 답을 PDF를 여기 딱 한 안에만 뜨기 때문에 밑에가 다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반이 잘렸어.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 줄을 이해를 못 하잖아? 그걸 채점자가 이렇게 적었을 것이라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쪽에 적는다. 자,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이렇게 작성 방법의 개수대로 동그라미를 적고 나서 답을 적어도 될까요? 서술형에 채점할 때는 그렇게 이것이 크게 이제 점수에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작성 방법이 2개면 서술형에서 하나 적고 나서 2번째 이렇게 적어서 대신 문장으로 적어야 됩니다. 문장으로 답을 적거나, 더 좋은 건 사실 안 적어야 되죠. 안 적고 그냥 줄글로 적는데 첫 번째 점에서 들여쓰고 그리고 2번째 줄에서 이렇게 들여서가지고 두 문단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찍으면 안 된다? 논술형에서는 찍으면 1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점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이것의 형태를 하나의 그 작성 방법이 일단 있는 것 자체가 점수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점을 논술형인데
점을 총 이렇게 찍어가지고 작성을 하면 마이너스 1점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통해 가지고 문단을 이제 표시를 해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표가 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3교시 전공 B의 1번입니다. 다음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실험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채점표의 일부이다. 평가 문항이라고 해서 평가 영역에 대한 문항으로 출제를 했고요.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데 굉장히 주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실험이 약간 제 다른 부분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냈습니다. 자, 가는 두 개의 화분에 비슷한 크기,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식물이 어떻게 똑같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동일 종 식물을 각각 심는다. 그림에서는 똑같이 그려놨죠. 화분의 흙에 물을 듬뿍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화분에 비닐을 씌운다. 그리고 A 유리종 안에는 그 화분만 넣고 B 유리종 안에는 화분과 수산화칼슘이 담긴 페트리 접시를 함께 넣는다. 그림을 안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이해를 못할까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넣었습니다. 라에 일정 시간 식물의 빛을 비춰준 다음에 두 식물의 잎을 따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 두 식물 잎의 색깔 변화를 기록한다. 색깔 변화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 탐구 과정 중에 어떤 요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관찰이 들어갑니다. 관찰한다를 기록한다로 바꿔놨어요. 밑에 이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에서 보게 되면 실험의 결과는 마에 나와 있는 두 식물 잎의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결과고 왜 다르게 나오는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한다라고 학생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점표에서는 평가 요소로 적절한 감각을 사용하였는가, 식물 잎의 색깔 변화를 바르게 기술하였는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찰이 됩니다. 관찰. 그리고 솔직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론을 이미 알고 있는 확인 실험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실험이 잘 났으면 상관없는데 좀 어중간하게 나오면 조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적 태도 중에서도 솔직성에 대한 것을 바탕을 해가지고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에서 화분에 비닐을 씌우는 이유를 적고, 그리고 다에서 비유리종 안에 수산화 칼슘이 든 페트리 접시를 넣는 이유를 각각 제시할 것으로 되어 있죠. 자, 나에서 화분에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것이니까 빛이 지금 지워지고 있고,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실험이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빛은 그대로 주어져 있고 물도 듬뿍 줍니다. 그런데 왜 씌우는가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수분 유지도 이제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실험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실험에서의 조작 변인이 무엇이다? 이산화탄소의 유무입니다. 유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A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생겨도 상관없는데 B는 생기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통제 변이를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비닐을 씌운 형태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적을 것. 그리고 다에서는 수산화 칼슘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흡수.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관련돼서 각각 점수를 채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와 이유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자, 유리종 A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딘, 칼륨에 대해서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유는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리종 B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다 또는 연한 갈색 그대로입니다. 그죠?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아이오딘, 칼륨의 색깔은 연한 갈색으로 그러니까 연한 갈색이라 써도 되고 그리고 색깔 변화가 없다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유리종 B에서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해서 이제 색깔 변화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광합성이 되지 않았는지가 이제 종속 변인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면 되겠다. 작성 방법 세 번째는 니은에 해당하는 탐구 기능은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디귿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성은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실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험 결과를 기록한 그대로 발표하였는가. 색깔 변화를 기록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대로 발표하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도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리고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았는가. 실험 결과를 이 부분이 솔직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어떤 것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이렇게 두 개를 하나만 적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는가만 적어도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과학적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제시된 것은 이렇게 두 개인데 두 번째는 같이 함께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더 정확한 건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채점을 해주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2번) 자, 다음은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인데 각 단계를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일단 순서를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가를 보겠습니다. 주제가 문두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주제에 대한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를 보게 되면 서로 격리된 두 지역의 양들이 500년 후에 색깔의 빈도가 달라진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다.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과 결과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의문이다? 인지 갈등이 유발된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수업 모형을 봤을 때 인지 갈등이 유발되는 단계. 어떤 단계인가? 상충된 상황에 노출되는 단계다. 이건 이제 하위 단계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각의 재구성이라고 적겠습니다. 지우고 생각의 재구성 단계 또는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직관적 관념의 재구성
단계라고 단계명이 표현이 되어 있고 상충된 상황의 노출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기린 사진을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이 기린 사진을 보게 되죠. 기린의 목이 긴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게 하는 나는 생각의 표현 단계, 직관적 관념의 표현 단계다. 달을 보겠습니다. 기린과 양, 여우의 변화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자연 선택설로 변화되었는지. 학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학생이 수업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5개념인 것이고 자연 선택설로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본다라고 했으니까 자연 선택설이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구성하게 되는 과학적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발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업 이전에 가졌던 자연 선택설에, 물론 자연 선택설에 대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린의 사진을 제시를 해주고 왜 기린의 목이 이렇게 길어졌는가를 묻게 되면 가장 많은 학생의 생각의 형태는 목적론적인 설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일부 학생들이 또 용불용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5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적인 추상화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는 생각의 관념의 변화 검토 단계의 활동이다. 라는 탄지란지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달을 적었는데 라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답지를 채점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달을 적었을까? 이걸 라라고 적었을까? 특히 기회평에 나오게 되면 명확하게 적으면 좋은데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답이 해필 라야. 근데 딱 처음 할 때 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라라고 적었으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조심을 해서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자, 라의 기린과 양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 선택설을 이용해서 기린과 양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 선택설입니다. 이것을 이용이라는 용어가 있고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에 사는 두 여우의 모습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수업에 관련된 그 수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업에서 이용한 것이 기린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이렇게 먼저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 선택설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학생들이 구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소재와 상황을 가지고 동물인데 동물이면서 다른 이제 환경이 다른 곳에 사는 여우를 가지고 무엇을 자연 선택설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 생각의 응용 단계. 자, 말을 보게 되면 모둠별로 기린의 목이 긴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 모둠 내 다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내가 발표한 것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결국 무엇을 한다?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생각의 재구성 중에서 명료화와 교환 단계다. 그럼 반은 기린과 양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 용불용설과 자연 선택설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 개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서 무엇을 한다? 과학적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의 재구성 안에 새로운 생각의 구성 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새로운 생각의 구성 단계니까 이 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구성주의 학습을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개념 교환이 이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념 교환. 자, 이후에 구성을 한 다음에 개념을 형성한 이후에 학생이 구성한 생각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이 문장이 여기에 한 개 더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생각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드라이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론이 나왔을 때 이것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뭐 없는데 찾고 적을 이유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순서를 잡아보면 오리엔테이션은 거의 대부분 좀 이제 제시가 안 되는 것이 기존의 이제 기출에서의 그 유형입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생략이 되어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실제 첫 번째 단계는 수업에 대한 안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의 표현이고, 세 번째가 생각의 재구성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료화와 교환, 상충된 상황에 노출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생각의 구성 단계와 네 번째가 새로운 생각의 평가, 네 번째가 생각의 응용,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각의 변화 검토. 순서를 잡습니다. 생각의 표현이 나죠. 나, 그 다음에 명료화와 교환이 마, 그리고 명료화와 교환이 마고, 상충된 상황에 노출이 가, 그리고 두 가지가 바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응용이 어디에 있나? 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의 변화 검토가 다에 있습니다. 이런 순서가 된다. 자, 묻고 있는 것은 하슈웨가 나옵니다. 하슈웨. 자, 하슈웨의 개념 변화 모형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하슈웨의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답안을 적어야 됩니다. 자, 적용할 때 가 단계의 수업 목적. 가는 상충된 상황의 노출이잖아요. 드라이버에서도 상충된 상황의 노출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다? 무엇과 상충된 상황? 학습자들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충되는 상황. 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를 한다는 것. 무엇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인지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슈웨의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슈웨는 학생이 접할 수 있는 세계를 관념의 세계하고 실제 세계로 나누고 있어요. 관념의 세계니까 사고, 인지구조에 관련된 사고에 관련된 세계가 되겠고, 그리고 실제 세계니까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물들이 놓여져 있는 여기 뭡니까? 현실이죠. 이 두 개의 세계로 나누고 관념의 세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C1과 C2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C1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에 대응되는
선개념, 선입개념, 5개념을 얘기를 하고 C2라는 것은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과학적 개념이 된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 개념들의 관련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R1을 교사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R1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 개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R1을 교사가 제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틀린 내용이더라도. 동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 C1으로 R1이라는 현상은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하살표, 한 방향의 하살표로 하시웨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피아제가 얘기하는 동화 과정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제 교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선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인지 갈등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과학적 개념으로 개념 교환을 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선개념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선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교사가 R2를 선별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이 R2라는 것은 이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모순 상황, 상충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R2라는 현상 두 번째, R2인데 어떤 현상이다? 선개념 C1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R2를 제공해서 어떤 것을 인지 갈등을 유발시킨다가 저기에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후에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도입해야 된다? C2, 과학적 개념인 C2를 도입해가지고 이 C2가 C1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R2를 설명 가능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C2로 무엇도 R1도 가능함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구성하게 될 이 과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 R2를 C1으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무엇을 가진다? 그럴듯함을 가진다. 그리고 이해하기에도 지적으로 쉽더라. 이런 이제 포스너가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과학적 개념이 됩니다. 물론 이 과학적 개념으로 학생들이 개념을 바꿈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C1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랫동안 학생이 본인이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 이가 생기긴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시웨는 C1은 C2의 부분 개념이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이 과학적 개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적 개념에서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흡수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내용을 관련 짓게 되면 C1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R2를 교사가 제시해서 이제 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답안을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든 저기든 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떤 이론을 가지고 표현을 하라고 하면 여기서 C1, R2, R1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답안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기출되는 유형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기출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내용학이라는 것이 교육론이라는 것이 생물 내용학처럼 막 어떤 실험 연구 결과가 관련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주제는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주제 자체도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루는 주제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비슷하게 이제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기출되는 이제 보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해야 되는 것은 단계명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이 됐을 때 순서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항상 단계명이 나올 때 단계명만 묻는 건 없습니다. 단계명을 묻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단계명을 묻고 그 주요한 학습을 비워놔요. 생략을 해놓고 주제에 관련해서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사 활동으로,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최근에 기출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와라에 단계명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다는 생각의 변화 검토이고, 라는 생각의 응용 단계이다. 그럼 생각의 변화 검토.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어떤 것에 변화돼야 된다? 수업 이전에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전에 학생이 가지고 있던 생각 또는 직관적 관념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자연 선택설이라고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전에 진화에 대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학습에서 배운 학습 과정에서 획득한 과학적 개념인 자연 선택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수업의 과정을 다시 어떻게 한다? 피드백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어떤 개념으로 구성을 했는가, 얼마만큼. 그래서 반성적 추상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메타 인지에 대한 것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학습하기 수업의 도입부 초에는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러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과학적 개념인 자연 선택설을 어떻게 생성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변화시켰는가를 어떻게 했다? 반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기에 이론도 실제 그렇게 이제 이론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들 수밖에 없죠. 수업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이 자연 선택설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고 어느 정도로 변화됐는지를 사고의 반성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등으로 진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내용에 관련 지어가지고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잖아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적는 것이 좋다는 거죠. 생각의 응용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각의 응용 단계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다? 전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운 과학적 개념을 새로운 소재와 상황에 적용, 응용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이제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학습한 과학적 개념, 새로 구성한 과학적 개념인 자연 선택설을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 있다? 기린과 양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 선택설. 앞에 걸 빼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과학적 개념임을 알려준 힌트로 그대로 문장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 새로 구성한 과학적 개념인 자연 선택설을 새로운 소재와 상황에, 이게 이제 이론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소재와 상황이 무엇이다? 여기에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에 사는 두 여우라는 것이 내용이죠. 여기에 여우, 이것이 새로운 소재와 상황이다. 이것을 적용, 응용해서 과학적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 또는 과학적 개념을 확장, 심화, 정교화하는 것이 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생각의 응용 단계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상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과학적 개념을 새로운 소재와 상황에 응용, 적용했다는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수업 모형만 달라질 뿐이지 5위에서 정교화 단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응용 단계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 모형에. 그럼 어떤 수업 모형이 나오더라도 응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내용이 무조건 들어갈 때 채점이 된다는 거죠. 단계명만 조금 달라지고 주요한 활동하고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포스너 등이 제안한 개념 변화의 조건 중에서 바 단계, 바가 새로운 생각의 구성이잖아요.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개념이 이제 구성된 것이죠. 그러면 이 과학적인 개념을 학생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을 버리고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너 등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한 가지는 학습자들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에 대한 조건이라 그랬고 나머지 3개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개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학생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 그러니까 선개념입니다. 5개념. 이것에 불만족을 느껴야 한다. 번역을 이제 함에 있어가지고 불만족을 불평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각종 이론에서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생물 교육론에서는 이 용어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3가지는 새로운 개념이 가져야 할 조건이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은 기존 개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당면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다? 하시오이가 얘기했던 C1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R2가 있었는데 이게 당면한 이제 문제입니다. 인지 갈등이 유발되고 해결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타당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개념 교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C2 과학적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인지 구조를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된다를 이해할 수 있음, 이해 가능함. 그리고 새로운 개념은 이 새로운 개념을 알기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데 이 새로운 개념을 이제 알았어요. 학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가치 있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시험에는 이 용어를 먼저 적으면 안 되고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시험에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크다. 또는 포스너 등이 개념 변화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를 할 때 철학적인 기초가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답으로 먼저 적지 말라고 했죠. 이게 1순위 용어다. 그래서 이해 가능하고 그럴듯해야 되고 불만족. 이 용어가 무조건 우선으로 적어 있어야 채점이 되고 이것은 이제 뭐 논술형으로 나왔다고 하면 좀 풍부하게 심화된 내용까지 적어야 되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되는데 연구 프로그램을 적으면 채점이 용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연결 짓는 거죠. 기존 개념에 대한 불만족은 어디에서 느낀다? 인지 갈등이 유발될 때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그럴듯하고 이해 가능함은 개념이 교환될 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용성,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소재하고 상황에 적용, 응용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생각의 응용 단계에 이렇게 연관을 짓는다. 채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논술형이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채점에 대한 것들도 뭐 채점자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출제위원들은 출제가 어렵고 시험 치는 우리도 그렇게 사실 반가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형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명히 생물교육론만으로 10점짜리가 나올 것이다. 1회라서 굉장히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로선의 가설연역적 순환학습모형으로 굉장히 많이 적었다. 자, 다음은 개체군의 생장 곡선 그리기가 주제고 이것에 대한 수업 계획과 탐구 활동지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수업 계획을 보게 되면 학습 목표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그려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 요인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 그래서 학습 목표 안에 보면 앞쪽에 생장 곡선을 그려보는 것은 자료 변환에 대한 것이잖아요. 탐구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일반화된 지식인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과의 관계, 지식에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교사학습 과정입니다. 교사학습 과정을 보게 되면 가부터 박까지 6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개구리밥이 많은 여름철론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수업의 도입부.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다? 수업의 주제에 대한 안내죠. 그러니까 문제인식,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고 나를 보게 되면 모둠별로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과 가에서는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생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이제 개방된 질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pH. 그래서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과 pH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게 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봐도 가설 설정에 대한 과정이에요. 다는 pH에 대한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곡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한다. 그리고 라에서 실험 설계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자료 변환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마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해석해서 가설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가설을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가설을 평가하는 것, 검증하는 것이 마에 대한 내용이고 바에서는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 요인의 관계, 이것이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이것을 다양한 개체군에 적용한다. 무엇을 위한 적용이다? 일반화. 이런 과정으로 교사학습 과정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관련지에서 학생이 실제 탐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사가 만든 탐구 활동지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 pH에 따른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변화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자는 것. 두 번째가 제시되어 있는 준비물과 유의사항, 실험실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실제 pH에 따른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곡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를 해보자는 것. 세 번째가 실험 설계에 따라서 종 개구리밥을 배양하면서 개체군의 크기를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그래프를 사실은 그리게 되는 형태의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실험의 과정이다. 결과 및 정리를 보게 되면 pH에 따른 종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그려보고 본인들이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 저항을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논술할 것. 자, 작성 방법에 일단 동그라미 안에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1점 또는 2점입니다. 근데 2점의 형태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논술하고 뭐 실험의 목적이라든 방법을 더 넣으라는 내용이 있으면
2점짜리 배점이고 지금처럼 보이는 것은 1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형태라는 것은 쭉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답지를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원고지를 쓸 때 들여쓰기는 사실 한 칸만 들여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글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 칸을 들여쓰게 되면 사실 표현이 잘 안 보여요. 한 칸을 들여쓴 건지 글씨를 삐뚤하게 쓴 건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많이 들여쓰기 된 형태로 들여쓰게 되었구나를 인지할, 누구나 봐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비워놓고 여기서부터 적었어요. 글을.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을 만든다. 그럼 서론을 무엇을 적을 것인가? 이 문제를 보고 서론을 꼭 뭘 적어, 내용이 들어가게 적으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밑에서 묻고자 하는 보니까 이 전체적인 수업에 적용된 교수학습의 모형이 가설 연역적, 가설 검증 탐구 수업 모형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가설 검증에 대한 것은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정을 가설을 검증하는 그 내용들이고, 아니면 뭐 철학적인 기초생활 때 실증주의, 반증주의를 떠오르면 그걸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학문 중심 교육 사주가 유행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제3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학문 중심 교육 사주가 유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발견과 탐구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서론을 적어도 되고, 무엇을 적든지 상관은 없는데 너무 생뚱맞게 안 나오는 뭐 오슈베를 적어 놓는다든지 다른 걸 적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기능이나 탐구를 강조하는 뭐 지금의 현장에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모형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학문적 교육 사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서론을 이렇게 들여쓰기로 적는다. 그리고 나머지 작성 방법이 지금 밑에 첫 번째 말고 4가지가 있잖아요. 4개 항목을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본론에 4개 항목을 적는 겁니다. 그럼 이 4개 항목을 적을 때 줄줄이 한 문단으로 적어야 되나요? 그건 뭐 상관은 없어요. 4개 문단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성 방법을 하나의 문단으로 해가지고 들여쓰고 적고 들여쓰고 적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단 말이죠. 본론에 빠짐없이 이것을 적고 마지막 결론도 들여쓰기 해야 되죠. 그죠? 그럼 결론을 들여쓰기 한 다음에 결론은 요약 결론 종합이니까 뭐 가설 검증에 대한 것이 학교 뭐 학생들에게 뭐 수업에 필요하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수업 모형이 다양한 통합 탐구 기능 요소가 필요한 뭐 수업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등 본인들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결론은 해서 적는 것이다. 서론, 본론은 다 누가 봐도 적어서 채점자들 서론, 본론이야. 무엇만 본다? 결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고 했고, 결론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쓰기는 본론의 들여쓰기가 마지막인지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한테 항상 뭐를 결론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결론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적어라. 그럼 바로 1점을 준다. 근데 이게 없어. 들여쓰기면 되어 있어. 근데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결론이 아닌 듯하다고 채점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점을 못 받는 형태죠. 그러니까 무조건 논술형에서는 결론은 하고 마지막 단락 들여쓰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는 들여쓰기와 결론은 뭐 요약해서 종합해서 등의 표현이 있을 때 1점을 지금 채점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논술형이 없어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죠. 이걸 적었다고 점수를 주고 안 적었다고 안 주고 이게 지금 되냔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험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더럽고 치사하다 싶어도 결론은이라고 적습니다. 결론은 하고 적는다. 저도 그렇게 채점할 겁니다. 실제 채점하는 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사가 수업 계획에 적용한 교사학습 모형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적어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이제 로선의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으로 적은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의 그 과정이 탐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수학습의 과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수업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이 나오려고 하면 탐색 단계 이후에, 방학 이후에 뭐도 들어가야 된다.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학생이 설명하거나 교사가 뭐 종합 요약을 하거나 이런 이제 적용하는 거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부터 박까지가 교수학습 과정 일부가 아니고 전체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연의 순환학습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설 검증 또는 가설 연역적 탐구학습, 탐구 수업 모형으로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설 검증 탐구학습 모형의 그러니까 주요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적으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업 모형의 주요한 활동이 무엇인가거든요. 주요한 활동은 무엇이다? 문제 인식을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해서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연역적 과정으로,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주요한 내용을 세분화해가지고 6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적는 거. 가는 어떤 단계이고 나는 어떤 단계.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가 주요한 활동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고 나가 가설을 설정하고 다가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나가 뭐 자료를 쭉 이렇게 적는 거 있죠. 근데 잘 봐야 될 것이 가설 검증 탐구 수업 모형의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출제는 어떤 누구의 것이다? 수화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떤 단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라하고 마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화부가 제시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문제 발견 및 인식. 문제 발견 및 두 번째가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실험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실제 라가 보게 되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그리고 자료 변환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일반화. 이렇게 6개로. 그리고 이범홍하고 김영민은 똑같이 6단계입니다. 이범홍과 김영민은 우리가 이제 발견학습 모형, 단 5단계로 사용하는 발견학습 모형도 이 사람들이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발견학습 모형하고 똑같습니다. 탐색 및 문제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똑같은 가설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실험을 설계를 하고 네 번째가 실험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설을 검증하는 것. 여섯 번째가 적용 및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 흐름은 동일해요. 단계가 6단계로 나눠져 똑같은데 단계에 따른 주요 활동이 사실 1번 똑같습니다. 단계명은 다르고 2번도 똑같아요. 실험 설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자료 수집 및 처리와 실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처리, 이 처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자료 변환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의 실험, 그리고 실험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 그리고 자료 변환까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여기서 자료 해석과
검증이니까 가설하고 이 자료 해설 바탕에서 가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 도출과 일반화가 되는 것인데 이보몽하고 김영민을 보게 되면 실험에서 실험을 실제 여기 수행하는 게 없지만 수행을 하거든요. 주요 활동에는. 여기도 실험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한다?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자료 변환이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변환과 여기에 자료 해석 그리고 검증 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반하니까 새로운 소재나 상황에 적용, 응용해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화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연 활동은 순서는 똑같은데 단계에 봤을 때 자료 변환을 4번째 단계로 그리고 이것을 5번째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그래도 뭐 시험 답안에서 2번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크게 이것을 뭐 이보몽과 해서 이보몽하고 김영민을 가지고서 어떤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 수업 모형은 똑같은 거고 주요한 특징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세부적으로 2개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물론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수화부가 해가지고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긴 할 겁니다. 없더라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계명하고 조금 주연 활동이 자료 변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전체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근거를 적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만 적는다면. 자, 그럼 일반화까지 있어요. 여기서부터 과정을 봤을 때 피아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들, 인지 발달 수준이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모형이다. 근거는 근거. 자, 근거를 적으라 하면 가장 들기 쉬운 것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적는 것.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다? 변인 통제 논리. 근데 변인 통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이전에 무엇을 설정해야 된다? 가설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설을 설정을 할 때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하잖아요. 그 다양한 방법을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무슨 사고가 들어간다? 조합 논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설, 연역적인 논리, 사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설, 연역, 논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무엇은 적어야 된다? 변인 통제 논리, 조합 논리, 가설, 연역적 논리가 등이 요구되는 거죠. 사실은 구체적인 실험을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인식, 우리 통합 탐구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차원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형적 조작기에 도달했다.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요거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성 방법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체 수가 계속 증가하여 J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라는 오개념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학생이 탐구를 하게 돼 종개구리밥 개체군을 실제적으로 키워봤더니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오더라? J자 곡선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S자에 가깝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환경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J자가 아닌 S자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학적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는 내용은 굉장히 쉽죠. 5개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 개념은 일정 시간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S자 곡선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과학적 개념이죠. 그러면 새로운 과학 이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을 인지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할 것. 뭐를 가지고? 적응으로. 적응. 그러면 동하냐, 조절이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과학적 개념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힌트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적어야 된다? 조절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절을 통해서 이제 개념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다? 새로운 인지 구조가 획득된다. 또는 학생의 기존 인지 구조가 변형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꼭 적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조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조절의 결과 학생은 새로운 인지 구조를 획득 또는 기존의 인지 구조 변화, 변형 등의 표현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거 이게 조절 적으라는 것만 이것만 파악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문제를 보고 조절 적으라는 내용이네. 이 파악하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출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문장을 진술했는데 또 적으라는 것은 동하냐 조절이냐를 구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다. 탐구활동지 탐구 과정 2에서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나오는 것이 낼 게 없을 때 이제 변별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 너무 굉장히 쉬운 부분이더라도 틀리거나 부분 점수가 사실 별로 없고 맞거나 틀리거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별을 위한 내용에서 실험 설계가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을 가지고 추운 바닷가에 어떻게 고래가 사는지를 실험 설계하라는 것이 주관식으로 기출된 적이 있고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제 학생들에게 부분 또는 전체의 간략한 탐구 과정을 실험 설계를 해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너무나 예전부터 7차 때 계속 실려져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일단 조작 변인이 뚜렷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럼 조작 변인은 무엇이다? pH의 변화잖아요. 그럼 pH를 그렇다고 뭐 1부터 막 10까지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좋은 개구리밥은 보통 어디에서 가장 잘 생장한다? pH 5에서 6 사이가 뭐 5.5, 좀 약 뭐 5.6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에 4, 5, 5에서 6이기 때문에 5, 6까지 4, 5, 6, 7, 뭐 8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실제 그 교사용 지도서나 다양한 이제 실험의 탐구 과정을 보게 되면 5나 6은 한 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4, 5, 7 이렇게 등으로 어떻게든지 조작 변인이 들어가 있는 실험의 과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종속 변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럼 2주 이상 사실 봐야 곡선이 좀 S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가까이 사이는 사실은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럼 측정을 할 때 같은 날, 같은 시간, 여러 개의 삼각 플러스를 두고 실험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답안에도 제가 답지에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가장 간단한 형태라도 이 정도는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 2번 답안. 그리고 더 사실 바라는 것은 1번입니다. 왜냐면 실험실 유의사항에 종 개구리밥을 씻을 때 유의사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5개씩 넣으라는 유의사항도 있고 구체적인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두라는 이런 유의사항들 다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준비물을 보면 솜 있고 거즈 있거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거즈로 솜을 싸서 막는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2번처럼은 적음. 사실 마음 같아서는 2번처럼 적어서 1점 정도만 주고 1번처럼 적었을 때 점수를 주고 싶지만은 이런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우리보다는 물리가 훨씬 많죠. 실험 설계하는 내용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단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은 실험 과정이 다 제시가 되고 아까 앞쪽의 문제처럼 이걸 왜 넣는가, 이것은 왜 처리를 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탐구 과정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를 한 내용이다. 조작 변이는 pH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삼각 플라스커에 반 정도 불과라고 했는데 100ml씩 넣어가지고 종 개구리밥을 5개씩 넣은 다음에 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두고 나서 2주 이상 측정하는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대에서 기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는 활동이 포함되게 소수를 이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험 설계는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험 설계 자체가. 그래서 실험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막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에 대한 것들을 기출해 보면 기출에서 주제 자체가 우리가 탐구랑 연관되는 주제가 몇 개 없어요. 생물에서는.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실제 할 수 있는 실험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기출된 주제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출된 거를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해야 돼.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을 때 생물교육론에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필기해 놓은 노트 그리고 기출을 언제부터 본다? 2009학년도 1차 문항부터 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생물을 치더라도 과학기억론을 같이 섞여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그냥 요소만 나왔다 정도만 보고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2009학년도부터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시험에서 주관식 문항이 기존의 1차 문항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POE.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낼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나온 주제와 요소들이 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남았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거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노트 그리고 기출. 그래서 그 5년간의 1차 객관식은 다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봐야 되고 최근에 기출을 보는 것은 어떤 패턴으로 나왔는지 답을 적을 때 어떤 요소가 핵심인지를 파악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 점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거를 안 하고 들어가면 기출된 내용하고 비슷한 게 나왔는데 못 적을 수 있잖아요. 출제위원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기출된 걸 꼭 봐야 돼. 우리 출제위원은 너무나도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2009학년도 1차, 2차 쭉 들어갔던 사람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훑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건 본인이 나중에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꼭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탐구활동지의 결과 및 정리 2번은 일반화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개구리밥의 개체군의 생장 변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개체군의 생장과 환경 요인, 특히 환경 저항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 내용인데 실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는 것이 맞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1번을 답안으로 적어 놓은 거는 실제 교사용 지도서에서 적어 놓은 내용이고 사실은 뭐를 적어야 된다? 환경 저항. 실험에서 환경 저항 요소가 무엇이다? pH가 환경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에서는 pH인데 사실은 뭐 생활 공간이 이제 협소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뭐 환경 오염 그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환경 저항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S자 곡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과학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환경 저항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실험 이거는 이제 논술형이다 보니까 실험의 결과를 적고 환경 저항과 개체군 생장을 관련지어서 적는 것이 가장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론 의존성을 적자면 pH 5에서 6 사이가 가장 많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서 pH가 환경 저항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자 보면 뭐 생활 공간에 이제 생활 공간이 협소해지고 그리고 먹이가 부족해지고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환경 저항에 의해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J자처럼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S자 곡선을 유지한다. 이 내용이 과학적 개념이다. 그래서 논술형으로 탐구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과학적 개념만 적게 되면 점수를 다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실험의 결과 적고 관련 있는 과학적 개념 같이 적을 것.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원서를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고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너무 좀 늦는 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그 성탄절 기준으로 전후로 생각해서 한 26일쯤 놀고 좀 26일쯤 이렇게 생각했는데 1월 2일 날이잖아요. 1월 2일 날 합격 발표 뭐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실험 평가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2차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지금 형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늦게 발표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작년보다 굉장히 좀 일주일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평가를 치는 지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2차가 변별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1차 성적이 최종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50%의 1차 커트라인에 붙은 사람이 차석으로 붙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지역에서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수업 시험만 하는 지역인지, 경기도같이 토의가 있는 지역인지, 수업의 뭐 내용에 여러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한 다음에 최종 합격을 위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빨리 채점이 끝나면 강 선생님하고 좀 합의해가지고 성적을 좀 빨리 지역별로 올려두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적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될 것인데, 일단 적고 나서 확신 있는 사람은 적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쟁률도 쳐다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 유의하면서 좀 빠르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